안녕하세요. 사유의 서재. 알베르 카미, 반항하는 인간, 시작합니다. 알베르 카미가 시시포스 신화에서 제시한 부조리의 세계, 즉 의미를 갈망하는 인간과 침묵하는 세계 사이의 간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시포스 신화가 이 부조리한 조건을 명철하게 인식하는 데 집중했다면 그의 또 다른 기념비적 저작 반항하는 인간은 그 인식 이후의 필연적인 행동, 바로 반항에 대한 심오하고도 고통스러운 탐구입니다. 부조리를 깨달은 인간은 침묵할 수 없기에 반항합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역사는 정의와 해방을 외쳤던 바로 그 반항이 어떻게 스스로를 배반하고 끔찍한 폭력과 전체주의라는 괴물을 낳을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반항하는 인간은 바로 이 역사의 비극 앞에서 던지는 카미의 절박한 질문이자 답변입니다. 그는 반항의 순수한 기원을 파고들어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타락하는지를 추적하며 마침내 반항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대신 오히려 긍정하고 창조할 수 있는 길, 즉 절도 있는 반항의 가능성을 힘겹게 모색합니다. 오늘 우리는 카미와 함께 인간 정신의 가장 근원적인 외침인 반항의 눈부신 빛과 깊은 그림자 속으로 그 위험하면서도 필연적인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반항하는 인간은 부조리의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인식에서 비롯되는 행동, 즉 반항의 의미를 파헤칩니다. 그렇다면 카미에게 반항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나 파괴적인 분노 표출이 아닙니다. 반항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역설적이게도 긍정적인 힘을 내포한 행위입니다. 카미는 반항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반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가 옹호하는 어떤 가치를 통해 예라고 말하는 인간이기도 하다. 이 간결한 문장은 반항의 핵심적인 이중성을 포착합니다. 반항은 먼저 아니오, 라고 외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명령, 억압적인 현실, 또는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단호한 거부입니다. 오랫동안 순응하던 노예가 어느 날 주인의 채찍 앞에서 더 이상 복종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는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이 선을 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보이지 않는 한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 아니오는 단순한 부정이나 거절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어떤 영역,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함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카미는 강조합니다. 반항하는 인간은 그가 거부하는 것과 동시에 그가 옹호하는 어떤 가치를 긍정한다. 반항의 부정 속에는 이미 긍정의 씨앗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항하는 인간이 긍정하는 예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 존재 안에 내재한다고 믿어지는 어떤 공통된 가치, 어떤 침해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노예가 자신의 고통 때문에 반항할 때조차 그의 반항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함이 원칙적으로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어떤 보편적인 원칙, 예를 들어 자유, 정의, 존엄성 같은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섭니다. 이 지점에서 카미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근대적 개인주의의 명제를 넘어서는 반항의 순간에 드러나는 인간 존재의 새로운 연대적 본질을 포착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명제,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제이미, 동크 누쏨입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 명제는 반항하는 인간 전체를 꿰뚫는 대들보와 같습니다. 이것은 시시포스 신화에서 강조되었던 개인이 실존적 각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들 사이의 연대, 살리데리티, 이 가능성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왜 나의 개인적인 반항 행위가 우리라는 공동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까요? 첫째, 반항 행위 자체가 이미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차원을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부당함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나는 암묵적으로 그 부당함의 기반이 되는 원칙 자체를 거부하며 내가 옹호하는 가치, 자유, 존엄과 나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유해야 할 보편적인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항은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인간이라는 종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외침이 됩니다.
반항 속에서 개인은 자신을 넘어서며 타인들과 합류한다. 따라서 반항은 그 본질상 이미 타인과의 연결, 즉 연대를 향해 열려있는 행위입니다. 둘째, 반항은 인간들 사이에 어떤 공통된 본성 또는 공유된 가치가 존재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공통분모가 없다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나의 반항은 설명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타인의 억압에 분노하고 그의 반항에 동참하는 이유는 그와 나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며 그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것이 곧 나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것과 같다는 깊은 공감과 연대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반항은 인간이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모든 인간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긍정이다. 따라서 반항은 고독한 개인의 실존 확인을 넘어 인간 공동체의 형성과 그 존재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적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반항이라는 공동의 경험과 가치 확인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의미 있는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미는 이처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힘으로서의 순수한 반항을 니체가 분석한 르상티망, 러센티먼트, 즉 원한 감정과 명확히 구분합니다. 르상티망은 약자가 강자에 대해 느끼는 시기심, 질투, 증오에서 비롯되며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보다는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소극적이고 반동적인 감정입니다. 반면 진정한 반항은 억압에 대한 안위오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예를 긍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힘입니다. 르상티망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반면 반항은 그 자체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반항은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려고 한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카미는 이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반항 운동들이 바로 이 순수한 동기를 잃고 르상티망에 기반한 파괴적인 증오와 절대적인 혁명의 논리로 변질되어 가슴을 통렬하게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반항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한 카미는 이제 그 반항 정신이 서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변모해 왔는지를 방대하게 추적합니다. 그는 이 거대한 흐름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탐구합니다. 하나는 형이상학적 반항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반항입니다. 이 둘은 반항의 대상과 양상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 조건의 부조리함에 대한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또한 반항이 스스로의 가치를 배반하고 살인과 폭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동일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형이상학적 반항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조건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한계, 예를 들어 죽음의 필연성,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악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 앞에서 침묵하는 신 혹은 우주의 문제에 대한 반항입니다. 형이상학적 반항자는 특정한 사회 제도나 정치 권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주 질서 그 자체, 신의 존재 방식, 혹은 신의 부재에 대해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왜 선한 사람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번영하는가? 왜 인간은 유한하고 고통받도록 창조되었는가? 만약 신이 전능하고 선하다면 왜 이 세계는 이토록 불완전하고 부조리한가? 와 같은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 세계의 창조 자체 혹은 신의 정의를 거부하려 합니다. 카미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반항의 원형적 모습을 고대 신화 속 인물들, 특히 프로메테우스에게서 발견합니다. 제우스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죄로 코카서스 바위에 묶여 영원히 독수리에게 간을 조이는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권위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을 옹호한 최초의 위대한 반항아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며 신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반항이 근대로 오면서 점차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합니다. 그는 특히 사드 후작, 낭만주의자들, 도스토옙스키의 이반 카라마조프, 그리고 니체를 통해 그 변모 과정을 분석합니다. 사드는 신의 부재와 자연의 도덕적 무관심이라는 인식 아래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를 주장하며 모든 기존의 도덕률과 사회적 금기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논리를 극한까지 밀어붙여 타인에 대한 무제한적인 성적 폭력과 지배욕을 정당화했습니다. 카미에게 사드의 반항은 신을 부정했지만
그 자리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세우지 못하고 오직 파괴와 부정의 논리, 자연의 냉혹한 법칙만을 남김으로써 결국 반항 자체를 공허하게 만든 자기 모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절대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는 절대적 폭정으로 귀결될 뿐이었습니다. 낭만주의적 반항은 사회의 위선과 인습에 반항하며 개인의 고독한 우월감, 운명적인 파멸, 격정적인 감정을 찬미했습니다. 때로는 댄디즘처럼 세상의 허무함을 알기에 역설적으로 외적인 형식미와 스타일의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세상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러한 낭만주의적 반항이 종종 현실 도피적인 자기 연민이나 허무주의적인 자기 파괴로 끝나기 쉬우며 구체적인 현실 변화를 위한 연대의 힘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형이상학적 반항에 가장 심오하면서도 비극적인 지점에 도달한 인물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 이반 카라마조프입니다. 이반은 세상에 존재하는 무고한 아이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신의 존재와 그의 세계 창조를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는 설령 천상의 영원한 조화가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그 조화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자신은 기꺼이 그 천국 입장권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만약 아이들의 고통이 이 세계의 진리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라면 나는 그 진리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단언한다. 이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 신의 추상적인 정의에 대해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가슴 아픈 항의이며 형이상학적 반항의 윤리적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이 만든 세계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며 신의 정의 대신 인간의 정의를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반의 고뇌의 참 반항 역시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가 되뇌었던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위험한 사상은 그의 이복동생이자 하인인 스메르갸코프에게 영향을 미쳐 아버지를 살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반 자신은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의 순수한 형이상학적 반항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끔찍한 범죄를 합리화하는 니힐리즘적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카뮈는 이반의 딜레마를 통해 신을 거부하는 반항이 결국 인간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서서 선악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타인의 생사를 결정하려는 오만하고 위험한 유혹, 즉 인간 신격화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통렬하게 경고합니다. 신을 거부한 반항은 결국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인간의 왕국은 피의 왕국이 될 위험에 처한다. 형이상학적 반항의 역사는 니체에게서 그 정점이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기존의 모든 기독교적, 도덕적 가치의 전복을 외쳤습니다. 그는 허무주의, 니힐리즘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의 도래를 예언했으며 권력의 의지를 생명의 근본 원리로 제시했습니다. 카뮈는 니체의 사상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도 그의 철학이 품고 있는 위험성, 특히 그의 사상이 20세기 파시즘과 나치즘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었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니체 자신은 결코 폭력이나 국가주의, 인종주의를 옹호하지 않았지만 그의 초인 사상이나 권력 의지 개념, 기존 도덕에 대한 급진적 비판 등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인간적인 연민이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로 오용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니체는 신을 죽였지만 그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초인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 공백 속에서 광기가 자라났다. 니체의 반항은 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인간의 창조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하는 니힐리즘의 심화, 그리고 국가, 인종, 지도자와 같은 새로운 우상을 숭배하는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을 열었다는 것이 카뮈의 비판적 진단입니다. 요약하자면 카뮈가 추적한 형이상학적 반항의 역사는 신에 대한 반항에서 시작하여 점차 신을 죽인 자리에 인간 자신을 올려놓으려는 시도 혹은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니힐리즘으로 나아가는 위험한 궤적을 그립니다. 순수한 반항의 외침, 아니요와 예에서 출발했지만 절도를 잃고 절대적인 자유나 절대적인 부정을 추구할 때 반항은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하고 새로운 형태의 폭정을 낳는 자기 파괴적인 힘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카뮈는 논의의 축을 역사적 반항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 반항처럼 추상적인 인간 조건이나 신의 존재 방식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현실 속의 구체적인 사회적,
정치적 억압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반항입니다. 노예제, 봉건제, 전제 군주정, 자본주의적 착취, 독재 정치 등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억압하는 현실의 부당한 질서에 도전하고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가치를 이 땅 위에 실현하려는 모든 집단적 운동이 역사적 반항에 해당합니다. 카미는 역사적 반항 역시 순수한 기원, 즉 억압받는 자들의 정당한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그 순수성을 잃고 왜곡되어 대규모 폭력과 새로운 형태의 압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왕의 목을 베는 시의 레지사이드에서 신이 목을 베는 신의 데이사이드를 거쳐 마침내 역사 자체를 신격화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 첫 단계는 프랑스 대혁명, 특히 루이 16세의 처형과 자코벤 당의 공포 정치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절대 왕정의 압제와 봉건적 불평등에 맞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을 내건 위대한 역사적 반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곧 로베스피에르와 생쥐스트가 주도하는 공포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의 적이라는 이름으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비극을 낳습니다. 카미는 특히 루이 16세의 처형이 단순한 폭군 제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합니다. 당시 왕은 신으로부터 직접 통치권을 부여받은 성스러운 존재,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왕을 처형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정의의 원리를 세우겠다는 상징적인 신의 데이사이드 행위였습니다. 이는 형이상학적 반항과 역사적 반항이 합류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덕, 버추를 올려놓으려 했던 혁명가들은 곧 자신들이 내세운 바로 그 이성과 덕을 새로운 절대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생쥐스트는 덕이 없는 공포는 재앙이고 공포가 없는 덕은 무력하다고 주장하며 혁명의 순수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혁명 세력과 부도덕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공포 정치, 테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논리가 등장합니다. 즉, 인민의 의지, 공공의 안전, 덕의 공화국과 같은 추상적인 이념과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생쥐스트는 덕의 화신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단두대의 화신이 되었다. 반항의 이름으로 시작된 혁명이 오히려 반항의 근본 가치인 개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전체주의적 폭정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카미는 프랑스 혁명의 공포 정치를 통해 역사적 반항이 어떻게 추상적인 이념을 절대화하고 그 이념 실현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절대주의적 혁명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 비극적인 전형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반항의 두 번째 단계는 19세기 독일 관념론, 특히 헤겔 철학의 영향 아래 더욱 정교화됩니다. 헤겔은 역사를 절대 정신이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필연적인 진보의 과정으로 보았고 국가는 이러한 절대 정신의 지상에서의 가장 완전한 구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미는 헤겔 철학이 비록 그것이 헤겔 자신의 본래 의도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신의 자리의 역사라는 추상적 개념이나 국가라는 현실 권력을 올려놓고 그것을 새로운 절대자로 숭배하는 경향을 강화했다고 비판합니다. 만약 역사가 어떤 초월적인 목적을 향해 필연적으로 나아가고 국가가 그 역사의 도구이자 완성이라면 개인의 자유, 양심, 행복보다는 역사의 진보나 국가의 이익이 당연히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개인의 희생을 하찮게 여기고 국가나 특정 집단, 민족, 계급, 이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전쟁을 역사의 필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위험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헤겔 이후 반항은 신에 대한 복종 대신 역사 자체에 대한 복종으로 변질될 위험에 처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사상들이 구체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20세기를 휩쓴 전체주의의 광풍을 낳는 과정입니다. 카미는 특히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 그리고 러시아 혁명 이후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라는 두 가지 형태의 전체주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이들이 각각 어떻게 반항의 정신을 배반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조직적인 범죄와 학살을 저질렀는지 고발합니다.
먼저 파시즘과 나치즘은 비합리적인 민족주의, 극단적인 인종주의,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들은 이성, 보편적 인권, 개인의 자유와 같은 계몽주의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오직 특정 민족 혹은 인종, 위생존 본능, 투쟁 의지,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의 절대적인 의지만을 유일한 가치로 내세웁니다. 니체의 사상을 극도로 왜곡하여 초인 대신 민족이나 인종을 새로운 신으로 섬기고 다른 열등한 민족이나 집단에 대한 병적인 증오와 체계적인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파시즘, 나치즘의 반항은 모든 보편적 가치와 인간적 연대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니힐리즘적 반항이며 오직 힘의 논리와 파괴 자체만을 숭배하는 반항입니다. 나치즘은 형이상학적 반항의 가장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형태였다. 그것은 신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를 파괴하려 했다. 그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극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카미는 마르크스주의와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 구현된 스탈린주의를 매우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본래 자본주의 사회의 극심한 억압과 착취에 맞서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의 해방과 정의로운 평등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역사적 반항의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흐름이었습니다. 카미 자신도 초기에는 마르크스주의의 정의에 대한 열망과 비판 정신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 혁명 이후 레닌과 스탈린 치하에서 벌어진 잔혹한 정치적 숙청, 강제 노동 수용소, 굴라크에서의 비인간적인 참상, 그리고 당관료제의 억압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실현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와 비판의식을 갖게 됩니다. 카미의 핵심 비판은 마르크스주의가 역사의 필연적인 법칙, 계급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미래에 도래할 완벽한 유토피아, 계급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과학적으로 예언하고 약속함으로써 바로 그 역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폭력과 살인, 개인의 자유 억압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논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최종 목표인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계급의 적이나 반혁명 분자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도 역사 발전에 불가피한 대가 혹은 혁명에 필요하기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 혁명은 정의를 미래로 미루고 현재 살아있는 인간을 역사의 제물로 추상적인 이념의 도구로 삼았다. 스탈린주의 체제는 신의 자리의 역사와 그 역사의 대리인인 공산당을 올려놓고 그 절대적인 권위와 노선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개인을 적으로 간주하여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 시기생 쥐스트의 논리가 더욱 거대하고 체계적이며 냉혹한 관료적 시스템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카미는 통찰합니다. 결국 정의를 위한 반항에서 출발했던 마르크스주의는 그 실현 과정에서 인간을 역사라는 새로운 신의 노예로 만들고 개인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카미의 최종적인 진단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당시 서구 좌파 지식인 사회, 특히 사르트르와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카미는 이 과정에서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운동 내부의 개인 테러리스트들, 예를 들어 그의 희곡정의의 사람들, 위 실제 모델이었던 사회혁명당원 이반 칼리아 예프와 같은 인물들에게 잠시 주목합니다. 이들은 차르 전제 정치의 폭압에 맞서기 위해 폭력, 주요 인사 암살을 선택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행위가 인간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라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그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반항의 윤리적 고뇌와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 즉 절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레닌과 스탈린 시대의 국가 주도 테러리즘은 이러한 개인적인 책임감과 윤리적 고민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혁명의 효율성과 이념적 정당성만을 따지는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대량 사륙으로 변질되어 갔다고 카미는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카미가 분석한 역사적 반항의 여정은 형이상학적 반항과 마찬가지로 비극적인 실패의 궤적을 그립니다. 정의와 자유를 향한 순수한 열망에서 시작된 반항이 점차 추상적인 이념, 덕, 이성, 민족, 계급, 역사를 절대화하고 그 이념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현재 살아있는 구체적인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수단으로 삼는 절대주의적 혁명으로 타락하는 과정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그 최종적인 귀결은 20세기를 피로 물들인 파시즘과 스탈린주의라는 전체주의의 악몽이었습니다.
카미는 이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반항이 자신의 근본 가치, 즉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명제 속에 담긴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연대를 배반하고 살인과 폭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생생하게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반항은 필연적으로 살인과 폭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반항은 결국 허무주의나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가? 카미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그는 형이상학적 반항과 역사적 반항의 실패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반항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긍정하고 창조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길, 즉 반항의 본질을 되찾는 길을 모색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해답의 핵심 열쇠는 바로 절도, 어주어 또는 한계, 리밋라는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절도 있는 반항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항의 근본 정신, 즉 부당한 억압에 대한 단호한 아니오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공통된 가치, 존엄성, 자유, 연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예를 끝까지 견지하고 실천하는 반항입니다. 절도 있는 반항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통해 절대주의적 반항과 구별됩니다. 첫째, 절도 있는 반항은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고 상대적인 것, 인간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존중하고 우선시합니다. 반항은 본래 특정한 불의와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반항은 결코 그 인간적인 기원을 잇거나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도래할지도 모르는 완벽한 유토피아나 역사의 진보, 민족의 영광, 계급 해방과 같은 추상적인 이념을 위해 지금 여기에서 고통받고 살아 숨쉬는 구체적인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은 반항의 가장 끔찍한 자기 배반입니다. 진정한 반항은 삶을 긍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든 추상적인 이념 위에 둔다. 절도 있는 반항은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모든 개별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를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습니다. 둘째, 절도 있는 반항은 모든 것을 얻거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극단주의를 거부하고 한계와 균형을 추구합니다. 역사적 경험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정의, 절대적인 자유를 지상에서 완전히 실현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하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며 우리가 사는 세계 역시 모순과 불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 있는 반항은 하룻밤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사회나 최종적인 해결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는 대화와 비판, 점진적인 개혁과 타협을 통해 현실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가치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 올 오어 너싱, 시기 위험한 도박을 거부하고 현실의 복잡성을 인정하며 실현 가능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절대적인 정의는 불가능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부정의를 낳는다. 우리는 상대적인 정의, 인간적인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셋째, 절도 있는 반항은 고독이 아닌 연대에 그 뿌리를 둡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반항의 근본 명제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입니다. 반항은 비록 한 개인의 용기 있는 외침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힘을 얻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과의 공감과 연대를 통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절도 있는 반항은 나 자신의 자유와 존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타인의 자유와 존엄도 똑같이 존중하고 옹호합니다. 그것은 특정 집단, 민족, 국가, 계급, 종교, 이념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다른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는 배타적이고 파괴적인 반항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유하는 공통된 가치와 존엄성에 기반한 보편적인 연대를 지향합니다. 진정한 반항은 타인을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지배가 아니라 해방을, 분열이 아니라 연대를 추구한다. 넷째, 절도 있는 반항은 폭력의 사용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며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합니다. 카미는 잔혹한 억압과 불의에 맞서기 위해 때로는 폭력이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폭력이 결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항상 최후의 비상수단이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될 경우에도 엄격한 윤리적 통제와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반항자는 그 행위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행위에 대한 무거운 도덕적, 실존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폭력이 하나의 원칙이나 시스템으로 제도화되고 효율성만을 따지며 무차별적이고 무한정한 사륙으로 이어지는 순간 반항은 이미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타락한 것입니다. 반항은 원칙적으로 살인을 거부해야 한다. 만약 살해해야 한다면 그것은 극히 예외적이어야 하며 그 즉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절도 있는 반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위험한 논리를 단호히 거부하고 사용되는 수단의 정당성 자체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제한하려 노력합니다. 카미는 이러한 절도 있는 반항의 정신을 가장 순수하고 창조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영역 중 하나로 예술을 제시합니다. 예술가는 현실 세계의 부조리와 혼돈,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깊이 응시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형식과 스타일, 즉 인간적인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예술은 세계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긍정하는 반항의 한 형태이다. 예술은 현실을 거부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도피하지 않는다. 진정한 예술 작품은 현실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리얼리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순수한 추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 도피.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현실의 혼돈과 무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내적인 통일성, 조화 아름다움, 즉 의미 있는 형식을 추구합니다. 이처럼 예술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자연, 혹은 주어진 것과 그것을 변형시키려는 인간의 창조적 의지, 형식, 혹은 스타일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을 유지하며 절도를 통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이념을 위해 현실을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왜곡하는 전체주의적 혁명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예술은 파괴하지 않고 창조하며 삶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는 절도 있는 반항의 가장 빛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반항이 어떻게 절망이 아닌 창조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카미는 또한 이러한 절도의 정신, 즉 한계의 인식, 구체성에 대한 사랑, 자연과의 조화, 현재의 가치 존중 등을 지중해적 사유 더 미디라는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그는 자신이 나고 자란 북아프리카 알제리를 포함한 지중해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이 북유럽이나 독일, 러시아의 사상이 보여주는 추상성, 극단성, 역사주의, 절대적인 것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는 다른 종류의 지혜를 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중해의 강렬한 태양과 푸른 바다, 그리고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자연은 인간에게 자신의 유한함과 자연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르쳐주며 영원이나 절대적인 이념보다는 지금 여기에서의 구체적인 삶, 감각적인 경험, 인간적인 행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지중해의 태양은 우리에게 절도를 가르친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안개를 거부하며 윤곽을 뚜렷하게 한다. 카미에게 정오의 사유라고도 불리는 이 지중해적 지혜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역사적 광기에 맞서 인간적인 가치와 삶의 구체성,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사상적 원천입니다. 결론적으로 반항하는 인간은 20세기의 참혹한 역사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반항이 진정한 의미와 그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려는 알베르 카미의 처절하고도 용기 있는 지적 투쟁이 기록입니다. 그는 부조리한 세계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직하고 존엄한 태도는 반항이라고 확신하지만 동시에 그 반항이 얼마나 쉽게 자신의 순수한 기원을 배반하고 끔찍한 폭력과 새로운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냉철한 역사 분석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형이상학적 반항과 역사적 반항의 역사를 통해 신을 죽이고 그 자리에 인간 자신이나 역사 혹은 특정 이념, 민족, 계급 등을 새로운 절대자로 올려놓으려는 모든 시도가 결국에는 허무주의, 니힐리즘과 전체주의라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음을 통렬하게 고발합니다. 이에 대한 카미의 처방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절도, 머주어 또는 한계, 리밋, 위윤리입니다. 반항은 결코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해서는 안 되며 항상 인간적인 것, 구체적인 것, 상대적인 것에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반항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공통된 존엄성에 대한 긍정, 에서 출발하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연대를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악이며 불가피하게 사용될 경우에도 극도로 제한되어야 하고 결코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반항, 절도 있는 반항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반항입니다. 이러한 카미의 사상은 발표 당시 특히 장폴 사르트르를 비롯한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로부터 격렬한 비판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카미가 혁명의 역사적 필연성과 때로는 불가피한 폭력의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실의 부당한 체제를 옹호하는 소극적이고 반동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카미와 사르트르의 유명한 논쟁은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폭력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식인은 현실 정치와 혁명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20세기의 가장 고통스러운 윤리적 딜레마를 첨예하게 드러냈습니다. 카미는 어떤 고귀한 대의명분 아래서라도 인간 생명을 경시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수단으로 삼는 모든 형태의 절대주의를 단호히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한때 가까웠던 많은 지적 동료들과 고통스러운 결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20세기 전체주의의 끔찍한 유산을 되돌아보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이념 갈등과 테러리즘, 국가 폭력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베르 카뮈의 절도 있는 반항에 대한 간절한 호소는 오히려 더욱 깊은 설득력과 예언자적인 울림을 갖습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에게 어떤 거창하고 추상적인 이념이나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약속보다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인간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서로 연대하는 것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결코 변화를 거부하는 안일한 보수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반항의 가장 순수하고 급진적인 정신, 즉 삶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가장 치열한 투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반항은 파괴와 죽음이 아니라 언제나 상과 창조, 그리고 사랑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반항하는 인간은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이나 값싼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항이라는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도 위험한 행위가 품고 있는 심오한 모순과 딜레마를 정면으로 응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위험과 비극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창조하며 폭력과 증오의 유혹에 맞서 연대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좁지만 확실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윤리적 긴장을 요구하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지만 아마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리고 인류가 파멸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카뮈는 이 책을 통해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반항을 선택할 것인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절대적인 반항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살리려는 절도 있는 반항인가? 지금까지 사유의 서재 알베르 카뮈 반항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